안녕하세요. 이번 편에는 전편에 이어서 약달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커버해 보겠습니다. 잭슨홀 시리즈 3편 약달러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이제 전편을 잠깐 이제 리뷰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금리가 있고 그러한 금리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중금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중금리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금리예요. 10년물 국채금리에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주요 정보들이 이 금리라는 단일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리는 경제 상황에 대한 체온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이제 한번 쭉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10년 국채금리는 0.72%예요. 즉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96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금리 추이를 보면은 이 금리는 거의 계속 떨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0.72%라는 금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돈을 빌려주면은 1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0.72%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책 금리에 투자를 한다는, 그 한마디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0.72%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0.72%는 실질적으로 얻게 될 금리 소득이 아니라, 즉, 그냥 명목금리에 불과합니다. 즉, 이 명목금리는 일반적으로 흔히 표현하는 금리들을 통칭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받게 될 예금금리, 혹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지급해야 될 대출금리, 혹은 이제 방금 이제 얘기했던 0.72%라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다 명목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목금리로 돈을 주고 명목금리로 돈을 빌리지만 실질적인 그 손익은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산출되냐? 바로 명목금리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데, 가령 제가 은행에 2%의 예금금리로 돈을 맡겼어요. 근데 동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금리 소득은 2%가 아니에요. 0%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인플레이션이 이 화폐 가치를 그만큼 마모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받게 될 금리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명목금리가 만약에 0%, 즉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게 될 금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0%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은행 측에서 말하는 게 금리가 없어요. 0%요. 라고 했는데 그 1년 동안 물가 상승이 5%가 나타났어요. 즉 이 경우에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금리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모든 이 행위는 명목금리를 기반으로 일어나지만 실질적인 나의 소득, 즉 투자의 손익은 실질금리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히 살펴볼게요. 즉, 이 테이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재무부가 이 공시하는 미국 국채 명목금리예요. 두 번째 차트는 미국 재무부가 공시하는 실질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전장에서 커버를 했듯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뺀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그냥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인플레이션을 알 수가 있죠. 즉, 2년 전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였는지, 1년 전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였는지, 혹은 뭐 6개월 전 시점의 그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죠.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면은 실질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하락하면은 실질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치로 좀 더 살펴볼게요. 즉 5년물 미국 명목금리는 0.31%예요. 8월 27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 5년물 국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34%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의 차이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의미해요. 즉 향후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연 단위로 몇 프로씩 나타날까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0.31 빼기 마이너스 1.34의 값이 향후 5년치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7년물 국채 명목금리예요. 0.53%죠. 근데 미국 7년물 국채 실질금리를 보면은 마이너스 1.19%예요. 즉 1.7% 정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반영된 값입니다.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10년물 국채의 명목금리는 0.74%지만 10년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9, 즉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정확히 1.74%만큼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반영된 값으로서 만약에 이 1.74%의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된다면은, 즉 현실화된다면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0.74%를 투자를 한 듯 보이지만 나의 실질적인 손익은 마이너스 0.99%가 되는 거죠. 즉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그 실질적인 화폐의 이윤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20년 만기 혹은 30년 만기에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즉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감안된 값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사이에 반영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물 실질금리 차트를 쭉 그려보면은 연초까지만 해도 이 실질금리는 0% 이상이었어요. 즉 플러스 구간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에 있어요. 즉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행합니다. 물론 양적 완화라는 건 기존에도 해오긴 했는데 그 규모를 훨씬 더 확대를 해요. 즉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다는 거고 이는 실질금리를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이런 와중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하죠. 완전한 고용, 즉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2%, 즉 타겟인 2%를 상회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이를 용인하겠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키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실질금리가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즉 관건은 물론 명목금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투자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명목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실질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실질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화폐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까지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 화폐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로 표현이 됩니다. 가령 A라는 통화의 금리가 1%예요. 근데 B라는 통화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화폐를 들고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B라는 화폐 마이너스 1%를 팔고 플러스 1%인 화폐 A라는 화폐로 갈아타겠죠. 즉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화폐의 구매력, 다른 말로 그 화폐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으면 점점 손실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함을 뜻합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달러의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그 지수예요. 가령 이제 원화의 가치를 알려면은
달러에 제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면은 그만큼 이 한국의 경제 여건이 이 좋지 않다는 걸 뜻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원화 강세, 단순히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는 걸 더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와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의 엔화 같은 이 주요 선진국 통화들로 구성된 바스켓을 기반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이러한 이 통화들을 기반으로 산출된 바스켓이 바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실질금리가 빠지는 거에 만큼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즉 완연한 달러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의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미국의 통화인 달러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뺀 값이죠. 그리고 모든 이 시중에서의 어떤 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명목금리로 거래가 되지만 실질적인 손익은 실질금리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실질금리예요.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즉,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키운 거죠. 이 뜻은 실질금리가 하락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질금리의 하락과 함께 그 실질금리에 통화되는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어요. 즉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그 외의 통화들, 특히나 이제 개발도상국 통화에 속하는 한국의 원화, 혹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 혹은 대만의 타이와니스 달러 같은 EM 통화들에게 굉장히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료예요. 즉 여기까지가 이 잭슨홀과 약달러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잭슨홀이 약달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혹시 글로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